알겠습니다. 그 좀 이렇게 저도 이제 부동산을 좀 되게 심각하게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저 같은 무주택자가 뭔가 새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네. 그럴 때 추천해 주실 만한 대출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생애 최초로 디지털 대출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급여에 따라서 대출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디지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아무리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집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네. 이제 결혼을 하셔서 신혼부부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대출을 이용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집을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2%대면 그 정말 좋은 금리네요. 그렇죠. 네. 이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사실 대출을 끼지 않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DTI나 뭐 DSR 규제가 사실 굉장히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좋은 팁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규제가 좀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DTI나 DSR을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걱정이 되시면 일단 대출 기간을 길게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최소 보통 10년으로 잡으시거든요. 10년으로 잡았는데 DTI나 DSR이 걸린다고 하면 그것을 30년, 40년으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달 원리금 상환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기간을 길게 잡게 되면은 이자를 많이 부담하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3년까지는 그냥 그대로 상환을 하시다가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추가로 원금을 조금씩 상환해 나가신다고 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애당초 계약을 할 때는 10년보다 훨씬 더 길게. 그렇게 하고 3년이 지난 뒤부터는 원금을 조금씩 갚아간다. 저도 항상 갖고 있지만 뭐 사람들 거의 다 청약통장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여러 단지들 청약이 조금 상황이 부진해지면서 이 청약의 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네. 작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반대 입장인데요. 네. 지금이 바로 청약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청약의 시대다. 네. 지금부터 이제 2024년까지 사람들이 부동산 구매에 대한 뭐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욕이 없으니까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청약을 직접 해보시면 당첨 확률도 높고요.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분양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분양사에서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가 있으면 향후 어차피 입주할 때는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입주하게 되니까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약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경쟁도도 낮아지고 그러면 정말 좋은 입지에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좀 이런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 뭐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뭐 어떤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 3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급매물 있죠. 급매물. 뭐 급매물, 뭐 급급매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 살고 싶다라든가 이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쪽 물건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는 뭐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뭐 호갱노노도 있고 이렇게 관심 등록을 해놓으면 매물들이 계속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가격대를 알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 아파트가 원래 5억 원 아파트였는데 갑자기 4억 원짜리의 그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알고 있으니까 먼저 계약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매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매인데요. 저도 이제 경매를 경험에 입찰도 해보고 낙찰도 받아봤는데 지금 경매 시장이 또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 매우 많아요. 서울 지역만 봐도 다수의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낙찰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물론 그 물건들이 내가 꼭 살고 싶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청약인데요. 네. 청약은 사실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잘못 받게 되면은 뭐 명도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분양은 청약이 당첨이 되더라도 사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청약은 아주 앞으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지금이 오히려 청약의 시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또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이 월세 선호 현상이 최근에 되게 두드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경우에 전세 가격은 향후에 좀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이제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 다시 그러면 월세보다는 전세로 살려고 하시겠죠. 지금 상황은 거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은행에 내는 이자랑 월세로 내는 금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굳이 은행에 가서 서류 작성해가지고 또 전세자금 대출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자가 똑같으니까 내야 되는 부분이.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사람들은 월세보다 적게 낼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바뀔 것 같고요. 지금은 또 이렇게 전세가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거는 빌라왕이라고 하죠. 네, 네. 그분이 사기,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뭐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 그냥 월세로 살다가 내가 집을 구매하거나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전세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전세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세 가격이 금리랑 완전히 연동이 되는 거라면 네. 아까 말씀해 줄 때 금리가 당분간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이 월세 선호 현상도 당분간 적어도 1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월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런 월세를 안 하겠죠. 보고 예, 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결국 계속 살기만 어려워지는 거네요. 네, 지금은 전세 대출 이자도 오르고 월세도 같이 올라버리고 하면 네. 맞습니다. 물론 전세도 사실 이제 대출을 받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가 더 낫죠.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발생했죠. 네. 이 조금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 예. 이 무주택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지금이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올해를 꼭 할 게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이사 가고 싶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도 이제 혼자 살 때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되니까 문제 없었는데 그리고 직장이랑 가까우면 가장 좋은 곳이었는데 또 아이가 태어나고 네. 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또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학군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을 미리미리 알아놔야지 내가 싼 가격에 나오더라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아예 전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좋은 매물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무주택자 분들은 2023년 지금 1월이잖아요. 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올 연말까지도 아니 내년까지도 하나만 제대로 잡으셔도 아주 좋은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해다. 이런.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무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간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러면 이것만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 있을까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당할 수 있냐. 예를 들면 그 연끌 하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모아서 네. 대출도 뭐 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뭐 신용대출까지 빌리고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도 빌리고 해서 이제 집을 구매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금리 이자를 보고 이 정도면 내 월급에서 뭐 원리금을 상환하면 되니까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을 구매하셨는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왔고요. 그런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월급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최근에는 카드론이라든가 현금 서비스 받아서 그걸 내시는 분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점점 더 어려워지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뭐 대출을 받으시건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집을 구매하시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지역이라든가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전문가 말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쨌든 투자는 내가 하는 거고요. 네. 이 물건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뭐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또 뭐 집값이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런 책임은 고스란히 제가 받는 거잖아요. 전문가 분이 대신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직접 판단해서 투자하면 된다. 네. 많이 생각합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느냐에는 좀 이렇게 뭔가 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영끌족 분들이 지금 되게 힘드신 이유가 네. 사실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제 작가님 모시고 너무 네.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이 책 읽으면 좀 지금 이런 막 급격한 금리 변동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쓰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내용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했거든요. 예, 읽으시면서 그냥 좀 막연하게 금리에 대해서 그냥 공부한다기보다는 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좀 넣으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